안녕하십니까 행복가족 여러분. 지난번에는 건물을 사고 팔 때 땅 부분이 아니고 건물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가나 건물을 샀어요.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샀으면 이거를 임대를 할 경우에도 임대료에도 부가세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왜 부가세가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임대료를 받을 때 지금 복잡해요. 보증금이 10억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보증금을 내고 들어오는 임차인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다이소 같은 이런 업종들은 굉장히 크게 전세권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차 보증금을 아주 많이 물고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임대차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또 하나 또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뭐 벤츠나 BMW 같은 이런 정비공장 같은 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매장과 같이 붙어 있는 정비공장 붙어 있고 이렇게 하는 규모가 큰 그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대지를 임대를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자기들이 스스로 건물을 짓고 그리고 임대차를 또 몇천만 원씩 내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럴 경우에는 그 부가세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속속들이 한번 파헤치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지금 장마철이라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이 시간에 또 공부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시려고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행복가족 여러분 모두 응원합니다. 자, 재미있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대개 물품 거래를 할 때 포함이 되죠. 그것을 최종적,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는 간접세 의미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여기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상가 점포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하는 현재 점포를 사용하는 임차인은 바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료에 부가세를 추가해서 지급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상가 임대할 때 부가세가 매겨집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지난번에 배웠죠?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합의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고 임대인은 분기별 또는 월별 세금 계산서에다가 10% 플러스된 거를 임차인에게 발행한 이후에 징수된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임대료만 언급하고 계약서에 언급하시고 계약 체결한 사례가 많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고 전체 임대료로 부가세 신고합니다. 그리고 부가세율은 10%가 아니고요. 업종별로 부가세율이 다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을 경우에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에 충당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전세금 10억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매달 500만 원씩 하기로 하고 그 전세금 전체 받은 거에서 500만 원씩 까면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제하면서 가는 거. 임대료에 충당을 한 경우에는 금액을 제외한 가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하는 거고요. 분양할 때 미리 받은 전세금, 선수금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임차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과세와 면세가 같이 들어있는 그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임대료와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료의 실질 귀속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과세 표준 계산하면 되고요. 과세 면세 겸용 주택을 임대할 때 실질 귀속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료에다가 간주 임대료를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질 귀속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임대료 상당액 계산할 때 임대료 총액 있잖아요. 총액에다가
토지가액, 건물가액 전체 분의 토지가액을 하면은 토지가액의 퍼센트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인데 토지가액은 4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40%죠. 임대료 총액에다가 곱하기 0.4 하면 되죠. 그럼 토지분 임대료 나오고, 임대료 총액에다가 아까 0.4였으니까 건물가액인 0.6 요렇게 60%를 하면은 임대료 총액 중에 건물분의 임대료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 계산할 수 있겠죠. 토지 임대 과세 표준 할 때는 토지 임대료 아까 한 4천만 원 상당의 그 토지 임대료 상당액에다가 총 토지 면적 분의 또 과세가 대상이 되는 것과 면세 대상의 토지가 같이 섞여 있을 때는 총 토지 임대 면적 분의 과세 대상 토지 임대 면적이 나오면 또 여기 40%다. 그럼 4천만 원에 40% 0.4를 곱해주면은 1,6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게 되겠습니다. 임대료 건물 임대료 마찬가지로 건물 임대료 상당액 아까 6천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6천만 원에다가 총 건물 임대 면적 분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 면적을 하면은 전체 건물 중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 임대의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 퍼센트를 곱해주면 건물 임대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임대료와 함께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영수 받을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 징수해서 납입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장부로 만들어 두는 게.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신축비나 시설비는 또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나 이런 경우는 보통 건축비가 막 10억도 들어가거든요.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그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본적 지출을 하고 일정 기간 임대 후에 임대인에게 다시 주는 거예요. 반환하기로 하는 조건의 임대일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 금액인 예를 들어 10억을 임대 기간으로 안분을 해요. 10분의 1, 1억이죠. 그걸 과세 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요. 임차인은 그 금액을 이연 비용이라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임차 기간 동안 안분해서 나는 이런 비용을 냈다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권리금도 받을 수 있고 위약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점포 권리금 명목으로 권리금을 받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되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했어요. 위약금 받잖아요. 계약금을. 그러면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 간주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고요. 간주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임대 보증금도 일종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산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의 임대료다라고 하는 걸 간주해서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자, 오늘은 임대료 받았을 때 간주 임대료가 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거기에 또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또 불분명할 경우에 이게 건물분인지 토지분인지 할 경우에는 안분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좀 알아보느라고 좀 힘들었는데요. 이런 거를 내가 왜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그냥 매달 벌어지는 그야말로 수익, 월세 받는 거 받기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고용의 대가 받으면 되고, 쓰기만 하면 이런 걸 알 필요는 없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1억짜리라도 2억짜리라도 20억짜리 100억짜리 1000억짜리 이렇게 건물가액은 달라지지만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걸고 어떤 재산을 가진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알고 하냐? 절대 알지 못하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평소에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내가 저게 어떻게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수익이 나고 매달 얼마씩 받아서 거기에 대해 세금 얼마 내고 나한테 떨어지는 건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진정한 투자자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걸 예측하지 않고 돈을 번대 라고 해서 그냥 상가를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주택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투기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기에 모아주택 한대 그럼 허름한 빌라 사야 되나? 이종 일반 주거지 여기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허름한 빌라 사면 된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빌라 하나 덜컥 사시면은 투기꾼이 되시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사기에 당하실 수 있는 게 확률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 사기를 당한다는 것은 그걸 중개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 몰라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겹거나 어렵다고 생각되지만 평소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알아두면서 상식을 계속 해 놓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부자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왜 부자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게도 종잣돈도 있고 기회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내가 이거로 종잣돈이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을 잘 투자해서 그거를 물가 가치가 올라가면서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생각해서 정말 잘 돈을 옮겨놓고 이렇게 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되는 논리를 전혀 모르시면은 정말 갑자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겹거나 힘들어도 함께 이렇게 계속 조금씩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시면 반복해서 계속 들어주시면 그 모르는 언어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궁금해요 라고 하는 거는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알기 쉽게 또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또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